자, 갑시다. 지금 오늘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문제풀이로 들어가는데요. 자, 여러분, 문제를 할 때 단순하게 맞았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이게 답이 되고 왜 이게 답이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이론에서 암기할 건 암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건 또 이해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적용하는 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알고 있는 게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또는 문제를 또 말을 살짝 꼬았을 때 내가 얼마만큼 적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부분이 문제풀이이기 때문에 난 많이 맞았어? 적게 맞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또는 1번, 2번, 3번, 4번이 왜 정답이고 왜 아닌지를 꼼꼼히 따지셔야 됩니다. 지금은. 파이널쯤에 가시면 여러분들은 문제풀이 쪽으로 가면 빠르게 푸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처음에 기초를 다지는 단계, 처음에 내가 뭔가를 하는 단계에서는 빠르게 진행하는 것보다는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문제 실력 따지기 2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언어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4번인 건 알겠죠? 그럼 네, 여러분들 4번 끝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1번 자의성, 역사성, 사회성, 분절성이 뭐냐를 한 번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의성이라는 거는 언어의 형식과 내용 관계가 반드시 고정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뭐라 그러죠? 분필이라 그러는데 외국 사람은 이걸 뭐라 그럽니까? 초크라 그러죠. 그러니까 같은 형식과 여러분들 여기 좀 있으면 여러분들의 가독성을 위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도 나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하고 가자고요. 형식과 내용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라면 내용은 뭡니까? 사람들이 살고 편하게 잠을 자는 곳이라고 하면 형식으로 뭐? 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하우스라 그러죠. 그럼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서로 다른 형식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필연적 관계가 없는 자의성이라는 거죠. 역사성이라는 건 뭐죠? 누군가가 이거를 집이라고 얘기하기로 했다라면 이제부터 뭐라고 해야 돼요? 한 개인이 이거를 뭐 할 수가 없다?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이라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됐나요? 됐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아유, 정답. 아이씨, 나 여기서 지금 끄떡끄떡했으면 하려고 그랬는데. 자, 그렇게 약속한 건 사회성입니다. 그런데 역사성은 시간이 흐르면 뭐가 됩니까? 한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즉 언중이란 사람들이 우린 바꾸자고 얘기하거나 또는 자연스럽게 바뀌면 바꿔지는 것, 그걸 바로 사회성, 뭐라고 하죠? 가역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가람이라는 걸 지금 뭐라고 하고요? 강, 매라고 하는 건요? 산, 어여쁘다는요 예전엔 가엽다지만 지금은 뭐라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까? 예쁘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씩은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사회 역사성도 헷갈릴 수 있고요. 이거 막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는 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카메라 찍는 그 PD는 나랑 잘 맞아. 저번부터 그랬는데 제대로 대답해요. 항상 현장인 것처럼 하면서 저는 물어봅니다. 근데 틀리면 여러분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성이 아까 얘기했죠. 뭐 하는 겁니까? 굳어진 것. 그래서 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까지 맞습니다. 자, 분절성이란 건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음은 단어, 문장, 담화, 단위에 이르기까지 각 단위 혹은 단어 사이에 특정한 규칙이 존재한다. 분명히 이거 어디서 여러분들이 봤기 때문에 맞는 거 아닌가? 라고 얘기하는데 언어의 특성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기자, 사역, 분계, 추 7가지에 대해서만 답을 해야 되는데 얘는 뭐가 되는 거죠? 그 7가지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은 거죠. 분명히 이 문장만 보면 맞아요. 그런데 질문 자체가 언어의 특성 7가지 안에서 답을 찾으라고 했는데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또한 분절성도 뭐가 되는 거죠? 자연세계의 모든 것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거를 언어에서는 나눠서 설명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분절성은 연속되어 있는 것을 끊어서 표현하는 것. 정답은 4번입니다. 됐죠? 분명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언어의 구조성은 맞습니다.
근데 질문 자체가 지금 언어의 특성을 말하는 거지 구조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 이해되셨나요? 2번 문제.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미학, 지령, 칭교, 표현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밑줄 친 표현에서 주로 나타나는 언어적 기능 그랬습니다. 한번 잠깐만 봅시다. 나흘 전 감자 좀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다.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가면 같이 남 울타리 엮는데 쌩이지라는 것은 나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가면서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예, 너 혼자만 일하고 있니? 하고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다. 친해지고 싶은 거죠. 뭔가 말하려고. 그러면 무슨 기능이 맞습니까? 아이고, 답이 나와버렸네. 친교적 기능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를 보지 않더라도 미학적 기능은 뭐가 됩니까? 감정 따위의 쾌감을 위한 게 미학적 기능이죠. 가장 대표적인 거 시의 운율 같은 것들. 지령적 기능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명령적 기능, 감화적 기능, 환정적 기능. 아우 똑똑해. 됐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지령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행동의 유발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이 지령적 기능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 직접 지령과 간접 지령이라는 게 있다. 직접 지령은 뭐죠? 면대면을 통해서 행동을 유발한다라면 간접 지령은 알아두는 거 표어, 광고, 연설문, 그 다음에 뭐가 포스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동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표현적 기능은 뭐가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표현적 기능은 그렇죠. 감정 따위를 얘기할 수 있는 것. 이 금은 5g이다. 사실적 판단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 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친교적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중중중 거리면서 아 이건 이거야 라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되셨죠? 넘길까요? 다음에서 알 수 없는 언어 기호적 특성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추상성이 뭔지, 분절성이 뭔지, 자의성이 뭔지, 역사성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볼까요? 다음에서 알 수 있는 언어 기호의 특성으로 적절한 겁니다. 언어는 문장, 단어, 형태, 의문으로 아유 끝났네. 쪼개어 나눌 수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쪼개서 나눌 수 있다라는 건 이어진 거를 분절시키는 뭐가 되는 겁니까? 분절성이라는 거 느낌이 와야 되겠죠. 더 볼까요? 특히 한정된 의문을 결합하여 수많은 형태소 단어를 만들고 무한히 뭔가를 또 만들어낸대요. 이건 뭡니까? 창조성, 개방성이 다행히 없어. 일단 강력한 용의자는 분절성입니다. 창조, 개방성이라는 건 알겠죠? 다시 언어는 외부 세계를 반영할 때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세계를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표현한다. 아하. 그러면 정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분절성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됐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빠가 다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이게 이렇게 그려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 정말 여러분들의 가독성을 위해서 별짓을 다 하고 있죠. 깔끔하잖아요. 아유 노력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할 때는요 여러분들 자꾸 얘기하지만 여기에는 시간의 제한이 있죠.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4번 문제 넘어가셔서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관계가 깊은 언어의 기능입니다. 또 나왔죠. 정보, 칭교, 미학, 표출, 감화. 감화를 다른 말로 환정 또는 명령, 지령적 기능.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다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말하는 경우와 바둑이와 순이라고 말하는 경우에는 어느 것이 더 우리 귀에 부드럽게 들리는가를 생각해보자. 보통 우리는 음절수가 적은 단어부터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이와 같이 세모돌리고요. 말은 그 말 자체 속에 보다 듣기 좋은 표현을 가지려는 본능적 모습을 감추고 있다. 보세요. 듣기 좋은 표현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뭡니까? 그렇죠. 미학적 기능이 되는 겁니다. 아 이건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한 번 더 해드립니다. 정보적 기능은 상징화된 언어 기호로 상호 의사소통 가능한 거고요. 표출, 특별한 의도나 목적 없이 무의식적으로 엄마야, 아 깜짝이야 이런 것들이 친교적 기능은 사교적 기능이라 해서 유대관계 바로 앞 문제였죠. 감화적 기능은 명령, 지령, 환정적 기능으로서 행동을 유발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5번 우리말과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겁니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은근히 틀린 사람들이 있어요. 볼까요? 우리말과 글입니다. 알맞은 것. 한글은 유네스코에서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맞아요. 맞잖아요, 한글. 왜? 속지도 않아. 이제 재미없어. 그렇죠. 한글이 아니죠. 훈민정음이 된 거죠. 한글은 주시경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큰 결의 말이라고 만든 거지. 한글이랑은 실제 없습니다. 한글은 개 짖는 소리, 하고 웃는 소리까지도 완벽하게 아닙니다. 많은 걸 적을 수 있지만 완벽하게 적을 수 있는 글자는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말을 로마자로 적을 때는 한글 맞춤법 아니죠. 무슨 맞춤법? 로마자 표기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네요. 우리말에는 과거 몽골로부터 유입된 외래어도 포함되어 있다. 몽골에서 들어온 말들은 대부분 뭡니까? 말, 그 다음에 매, 이런 목축과 관련된 거. 농경이 아니라 유목과 관련된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대표적인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거 수라도 역시 몽골에서 들어온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한글은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유사하게 하지만 완벽하게는 없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아까 제가 하면서 설명은 해드렸지만 왜 틀린지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6번. 다음 중 한자가 아닌 것. 이거 분명히 제가 말했죠. 어떻게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저거는 딸딸딸 암기하기에는 너무 양이 방대해요. 그러니까 자꾸 보셔가지고 뭐 10회 독을 하시든 20회 독을 하시든 자꾸 보셔가지고 뭐 해야 된다? 이게 한자인지 아닌지를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얼굴 표정 보니까 웃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나도 몰라 이런 뜻입니다. 자, 찍어봅시다. 설마 어떻게 또 이런 건 또 잘 찍어요. 됐죠? 한자가 아닌 건 하필 다른 방도를 취하지 않고 어찌하여 꼭이란 뜻이고요. 하여간 물론 맞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팁으로도 달았지만 한자와 고유어는 꾸준히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많이 나오지 않고 하나, 두 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포기할까요? 그러지 말고 시간 날 때마다 자꾸 보다 보면 나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제가 대학을 갈 때 한자를 몰랐습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때 한자 교과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굳이 할 일이 없고 제 이름 쓸 수 있었고요. 끝입니다. 굳이 한자를 쓸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을 갔는데 이제 국어 교육을 전공하다 보니까 전공 서적에 조사만 빼고는 다 한자예요. 이거 미치겠더라. 처음에 딱 피는 순간 그래서 법대 간 친구가 나 학교 그만둘까라고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요. 딱 피는 순간 다른 건 괜찮은데 고전 쪽에 가면은 다 한자거든요. 막막하더라고요. 처음에 뭐 했냐면 토를 달아서 막 공부했는데 나중에 되니 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잘 안 쓰는 말은 어차피 몰라요. 우리 다. 그러면 자꾸 보다 보면 이게 익숙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겁을 먹는 겁니다. 겁을 먹는 거. 잘 보세요. 학생 영어로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잖아요. 이걸 얼마나 외웠을까요? 근데 이제 오래되니까 잊어버리진 않아요. 근데 건설적이 있으면 단어가 생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 쓰면 잊어버리고 쓰면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제가 비행기에서 외국 갈 때 직업란을 쓰잖아요. 지금 티처를 써야 되는데 갑자기 스펠링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학생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거는 꾸준히 봐야 된다는 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넘길까요? 7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거리가 먼 겁니다. 자, 하나 보시면 이거 언어와 사고의 문제인데 유명한 언어학자이며 동시에 인류학자였던 사피어는 인간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객관적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부분 밑줄 칠까요? 언어를 매개로 해서 살고 있는 것이다. 밑줄. 언어 때문에 산다는 얘기죠. 언어는 단순히 표현 수단만은 아니다. 실세계라고 하는 것은 언어 관습 위에 이거죠. 실세계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관습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 언어가 기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가 분절시켜 놓은 세계를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됐죠? 그러면 이것은 세모들리고요. 밑줄. 우리가 실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거리가 먼 겁니다. 자, 답을 먼저 보시면 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3번이 답이죠. 보세요. 왜 그러냐면
언어는 우리의 행동과 사고의 양식을 결정하고 주저하니까 언어 때문에 행동하고 언어 때문에 사고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세계는 객관적 세계가 아니다. 그대로 쓴 거고요. 언어에 반영된 주관적 세계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왜 3번이 안 될까요? 미국 학생과 한국 학생은 각기 다른 사고방식을 중요하는 문화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가치관이나 세계관 맞지 않나요? 이거 왜 안 돼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언어와 사고의 관계인데 얘는 뭐죠? 문화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주를 설정이 안 되니까 막 외우고 부분적인 것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연결할 때 왜? 이것도 왜야 틀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건 언어와 사회와 문화의 관계입니다. 4번, 광선이 프리즘을 통과했을 때 나타나는 색깔인 무지개색이 7가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7색깔을 분류하는 말이 몇 개? 7개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나라에선 5개 색깔이라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5가지 색깔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됐죠? 자, 이 문제 한번 맞춰보세요. 이 문제. 난 이 표정 너무 좋아 지금. 왜냐면 난감한 표정. 여러분들도 사실은 답지를 보지 않으면 이 문제 자체가 무슨 말인지 일단 첫 번째 무슨 말이야? 두 번째 문제 이해도 다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언어의 형식과 내용 관계 중에 유상성을 도상성이라고 한다. 그런데 다음 중 무슨 도상성? 순서적 도상성에 어긋나는 거죠. 순서가 어긋나는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1번은 무엇과 무엇이 만들어진 겁니까? 얼다와 녹다가 만난 거죠. 두 번째는요. 묻다와 뭐가 만난 겁니까? 답하다가 만난 거죠. 세 번째는요. 건너다와 뭐가 만난 겁니까? 뛰다가 결합한 거죠. 네 번째는요. 2번하고 무엇하고 결합한 겁니까? 퇴원하고 결합한 거죠. 5번은요. 오르다와 뭐가 결합한 겁니까? 내리다가 결합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왜일까요? 얼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순서가 녹고 어는 게 아니라 얼어야 녹는 거죠. 그 다음에 물어야 뭐 하는 겁니까? 답하는 거죠. 건너서 뛰는 게 아니라 뛰면서 건너야 되는 거죠. 건너서 뛰면 그거 제정신 아니에요. 폴딱 뛰면서 건너야 되지. 막 물을 막 건너고 나면 다 젖었네 이제 뛰어야지. 폴딱 뛰면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순서가 어떻게 된 겁니까? 반대로 된 겁니다. 2번 해야 뭐 하는 겁니까? 태어나자마자 2번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올라가야 뭐 할 수 있죠?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보세요. 이런 문제를 주면 이런 것들을 보면 이상한 문제 나왔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너무 기분 좋아. 오늘 또 한 건 했네. 또 틀렸으니까 한 건 했어. 자, 9번째, 다음 중 언어의 추상성을 설명하기 적절한 문장을 했습니다. 추상성입니다. 추상성이 뭔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구체적인 것들의 공통된 속성을 뽑아내면 그것들이 뭐가 된다? 추상성이라는 거죠. 추상화된 것은 실제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적절한 문장입니다. 먼저 정답은 1번이란 건 알겠죠? 왜? 과일의 하위 분류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처럼 사과, 감, 바나나가 있죠. 그러면 사과 주세요, 감 주세요, 바나나 주세요 하면 가서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런데 과일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뭐 줄까? 이러죠. 아니요, 과일요 하면 뭐 합니까? 정말 잡고 있던 바나나로 딱 뒤통수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맞습니다. 2번은 뭘까요? 그러면 어리다는 어리석다는 의미에서 나이가 적다는 의미로 바뀌었다? 그렇죠. 역사성입니다. 인간의 언어는 사랑, 평화 등의 추상적 관념까지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는요. 분절성이 아니라 개방성, 창조성,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 것. 네 번째, 배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다의어다. 여긴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자의성 중에 하나죠. 잘하셨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공무원 시험 보는 거 어때요? 한번.
잘하는데.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차이로 볼 수 없는 것. 대면적 특성, 공간적 특성, 습득의 특성, 창조 속사, 기억과 교정의 특성.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러분, 대면의 특성은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음성 언어는 대면의 특성이 있어야 되죠. 근데 문자 언어는 우리가 섹스피어를 보진 않잖아요. 섹스피어가 적어놓은 글을 보는 것뿐이지. 공간의 특성은 문자는 어떻습니까? 공간이 제약이 별로 없죠. 왜? 섹스피어가 영국에서 만들었지만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보고 있는 반면에 뭐는 음성 언어는 강남에서 떠든다고 노량진에 들릴까요? 들리지 않습니다. 들려요? 야! 하면 노량진에서 왜? 막 이래요? 와, 대박이다. 핸드폰 살 필요 없는데? 핸드폰 살 필요 없는데? 습득의 특성은 뭡니까? 음성 언어는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반면에 문자 언어는 뭐가 훈련이 필요한 거죠. 가가, 거겨, 아여, 어여를 배워야 되니까. 기억과 교정의 기능, 뭐가 되는 거야? 교정할 수 있는 건 뭐가 되는 거죠? 문자죠. 지우고 쓸 수 있지만 음성을 한번 내뱉으면 끝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11번 문제. 다음 중 언어의 자의성이 가장, 여러분들 자의성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의성에는 내용과 형식 사이에는 자의성이 있는 거죠. 또 뭐가 있죠? 동음이어와 다이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가 뭡니까? 자의성이 가장 약하다 그랬죠. 사회성과 역사성 자체도 자의성에 해당한다라는 거. 왜? 어떻게 만들어진 역사성이지만 뭐가 된다?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걸차지란 얘기예요. 가장 약하게 하는 거. 여기에 보니까 동의어가 보이네요. 여기에는 사라졌네요. 여기에 보니까 울음소리, 여기에 보니까 방언 얘기가 되는 거죠. 자의성이 가장 약한 건 뭐죠, 그러면? 그렇죠. 3번이 되는 겁니다. 음성상징어를 찾아야 되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부추를 어떤 방언에서는 소울이라고 불렀대요. 얘는 뭘까요? 그냥 방언입니다. 혹시 오리지널 경기도였나요? 서울? 서울? 서울에서는 저거 부추라 그러죠. 경상도는 정구지, 정거지 막 이렇게 쓰죠. 제주도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안 말해줘. 제주도에 가면 부추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부추하면 어른들은 잘 몰라요. 새오리.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새오리김치 그랬거든. 부추김치 하죠. 그럼 그 새오리김치 했는데 서울 와서 새오리김치 먹고 싶다 이랬더니 무슨 김치냐고 물어보고 또 어떤 식당 가면 그게 나오잖아요. 모르더라고요. 이거 방언이었구나. 우리는 새오리전, 부추. 됐나요? 넘어가서 12번째입니다. 다음을 바탕으로 유의관계에 있는 고유와 한자어를 바르게 설명한 것 그랬습니다. 자전거를 고치다는 우리말을 한자로 하면 수리하다. 고치다는 수선하다. 즉 혈액이 흐르다. 넘어져 깨진 무릎에서 혈액이 흐르네. 동맥경화는 피순환 장애를 유발하고요. 철수야 자기 전에 꼭 이빨을 닦아라. 할아버님 아직도 이빨이 치아로 바뀐 거죠. 됐죠? 자, 문제가 벌써 나오면 답을 벌써 이놈의 손가락이 문제야. 바르게 설명한 겁니다. 자, 고유에 비해 한자의 의미 범위가 넓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세분화된 의미를 표현하는 데는 오히려 뭐가 더 낫습니까? 세분화된 고치다를 세분화시키면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법전에 보면 한자가 많은 이유가 우리는 문맥에 따라서 먹다라는 것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보다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죠. 그래서 한자를 쓰는 겁니다. 그럼 확실히 구분이 되니까. 근데 가끔씩은 법전 저도 봤는데 굳이 한자가 아니어도 되는데도 잘난 척 하더라고요. 또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쓰더라고요. 잘난 척 하기는. 죽으면 늙어야지. 너무 힘들다. 또 여기다 댓글 달지 마세요. 왜 늙으면 죽는 거 아닌가요? 도상성이 어긋난 거 아닌가요? 이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자어는 전문 분야의 고유어는 일상생활에 어울린다. 맞죠, 분명히. 근데 전문적으로. 그래서 보통은 치과에 가면 이빨 아프다 그래요? 치아라 그래요. 치아. 그래서 보통 전문적인 거 왜 그러냐면 우리 한글은 직설적인 단어들이 좀 많아서요. 보세요. 화장실 갈 때 뭐 하러 가요? 변을 보러 간다 그러면 조금 있어 보이죠. 똥 싸러 간다면 어때요? 확 와닿죠, 지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토한다 그러면요. 우리나라 하죠. 토는 뭘까요? 구역질. 이러면 조금 순화된 느낌인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좀 우리나라 언어는 좀 직접적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고요는 한자에 비해 높임말 역할을 한다? 반대죠. 사실 한자어가 오히려 더 뭐한 경우가 많습니까? 높임말 표현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말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이 예문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왜? 할아버지 아직도 이빨이 튼튼하네요. 대신에 뭐라고? 치아라는 한자를 썼잖아요. 이 예문에서 그렇지. 한글도 분명히 높임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문에서 그렇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이러면 단순하게 그럼 우리나라 말은 높임법이 아니고 한자가 높임법이야. 근데 다른 문제에서 높임법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 예전에 우리나라는 높임법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까 봐. 됐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넘길까요? 1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한국어 교사가 외국인들에게 설명한 한국어의 특질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겁니다. 한국어의 특질. 자, 한국어의 특질 중 하나는 교차കള로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 발달.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알타이 어족의 특징 중에 하나가 조사와 어미 발달입니다. 이렇게 조사를 따로 쓸 수 있죠.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뒤에 붙일 수 있어요? 없습니다. 됐죠? 한국어의 특질 중 하나는 미리 답부터 보고요. 한국어의 특질 중 하나는 상호관계를 중시하려던 사회구조 때문에 높임법이 발달되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가 됩니까? 하세요, 하십시오, 하기체 등의 격식체와 비격식체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주체도 있고요. 객체도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한국어의 특질 중 하나는 서술어가 문장의 끝에 오는 수순이죠. 우리는 끝에 서술어가 오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뭐 해야 된다?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됐죠? 네 번째 한국어의 특질 중 하나는 어두의 특정 자음이 오는 것을 피하는 뭡니까? 두음 법칙이라는 게 있죠. 차성 목자음이 올 수 없고요. 리을이 올 수 없고요. 구개음화된 니은이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읽을 때 이거 뭐죠? 원래는 개짐 녀죠. 여기는 원래는 녀자라고 해야 되는데 구개음화된 니은이란 건 이 모음이나 이 선행 모음 앞에 니은이 오면은 얘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더라? 여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무슨 글자죠? 좋을 호자입니다. 왜? 남자 여자가 딱 달라붙어 있잖아. 아주 좋아요. 어때요? 여남이에요? 호예요? 호는 커플, 여남은 솔로. 여기 네. 괜한 걸 물어봤네. 아유 가슴 아픈 걸 또 찔렀어. 아유 죽어야 돼. 자책하는 겁니다. 한국어의 특질 중에 하나는 음절 끝에 오는 자음도 음절의 첫 소리와 같이 모두 제 음가대로만 발음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건 뭡니까? 음절 끝소리 규칙인데 뭐가 아닙니까? 한국어의 특질은 아니죠. 이거 의문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맞지만 의문입니다. 여기는 한국어의 특질을 물어보니까 범위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거. 항상 이런 문제를 틀리는 분들은 내가 단편적으로만 암기를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물어보는 범주, 물어보는 게 뭔지를 모르고 이것만 보고 맞다 틀리다 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14번째. 다음 중 국어의 형태적 특성입니다. 형태적 특성. 수식어는 반드시 피수식어 앞에 온다. 맞아요? 맞죠?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 앞에 와야 되고요. 관형사는 체언 앞에 반드시 오는 거죠. 동사, 형용사 활용이 유사하다. 먹다, 먹고, 먹으니, 먹는 성분, 문장 성분의 순서를 비교적 자유롭게 뭐한다? 바꿀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특히 누구? 부사. 보세요. 매우 날씨가 덥다도 되죠. 날씨가 매우 덥다도 되죠. 날씨가 덥다 매우도 되죠. 부사는 어떻게 됩니까? 문장 성분의 순서를 그래서 비교적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됐어요? 안 됐어요? 아이고. 이거 아니고. 그 다음에 언어 유형 중에서 주어, 목적어, 동사의 어순을 갖는 순이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요거 한번 보실까요? 국어의 형태적 특성이죠. 제가 이거를 그냥 무조건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맞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아까 제가 설명한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먹다 먹고 먹으니
비슷하지 않나? 형용사도 예쁘다, 예쁘고 이런 식으로 비슷하지 않나? 물론 못 쓰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어간 어미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물어보는데 물어본 건 분명히 뭘 물어봤습니까? 형태적 특성을 물어봤죠. 우리 분명히 국어의 특징은 의문의 특징, 어휘의 특징, 문법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의문이라는 건 뭐 하는 거죠, 여러분들? 소리를 내보는 겁니다. 한 김에 요거 잠깐 정리할까요? 의문이라는 거는 첫 번째 뭐가 있다? 표기가 있는데 얘를 뭐로? 소리로 바꿀 때 변화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변화하는 거, 변화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삼중체계는 이런 거 있죠. 크가 있고 그다음 또 뭐죠? 트가 있죠. 표기를 소리로 하니까 뭐가 됩니까? 거센 소리가 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음 법칙도 음절 끝소리도 모음조화, 모음동화, 자음동화, 음상의 발달 전부 의문입니다. 그럼 의문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 범주 안에 있어야 되겠죠, 분명히. 물어본 건 형태적 특질입니다. 형태적 특질. 보면 여러분 동사, 형용사, 활용은 뭐에 가까운 걸까요? 동사, 형용사, 활용은? 그렇죠. 문법적 특성이에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 물어본 건 어휘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답지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문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량의 한자, 유입, 높임말, 감각어, 상징어, 조사어미 발달, 그 다음에 단어, 형성법 발달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되셨죠? 문법적 특징, 통사적 특징까지도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됐죠? 그럼 1번은 뭘까요? 동사, 형용사, 활용, 유지는 형태적 특징이고요. 수식어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문법. 문장 성분이 비교적 자유로운 거 문법. 언어 유형 문법. 되셨죠? 아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의문의 특질, 어휘의 특질, 문법의 특질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또 나왔어. 나 이제 얘기 안 해줘. 보고 바로 얘기해봐요. 15번 몇 번? 감각어. 다시 한번 감각어. 감각어. 어휘적 특질. 됐죠? 이거 거꾸로 잡으세요. 얘는 여기에 거를 세분화시켜서 문제를 냈다라면 얘는 거꾸로 이걸 주고 전체의 내용이 어디에 들어갔냐를 찾아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니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의문상의 특질 뭐가 있죠?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의문상의 특질 그렇지, 두음 법칙, 음절 끝소리 규칙, 난리 났다. 모음조화, 모음동화, 그 다음에 비유마, 유마, 또 뭐가 있어요? 파열음의 삼중체계. 잘했어요. 이런 식으로 줄줄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앞에 나온 거니까 16번 문제 갑니다. 다음 밑줄친 말 중 기억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글에 있습니다. 기억이 뭔지 볼까요? 우리말에는 감각어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 우리 민족은 본래 풍류를 즐기는 낙천적 민족으로 정서적이고 감각적인 편이었다. 이러한 특징이 언어에 반영되어 우리말의 감각적인 어휘가 풍부하게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감각어는 정서적 유사성에 의해 비유적 표현으로까지 전용되어 일반 언어 생활에 애용되기도 한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문학 작품이 노벨 문학상을 받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저 감각어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노란색하고 센 노란색 느낌이 어때요? 어떻게 달라요? 더 진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1000명한테 다 물어봤어. 센 노란 거하고 노란 거 어떻게 구분해? 진짜 노란 거요. 느낌이 확 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구분을 뭐라고 설명 못해도 진짜 노란 거. 노란 것도 노란 거다. 그거 말고 더 노란 거. 병아리 색이 노란 건 뭔데? 예쁜 노란 거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언젠간 병아리 흙을 묻혀버릴 거야.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자, 빨간색이 있습니다. 새빨간색이 있어요. 어때요? 어느 게 더 빨간색이에요? 보세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게 감각어가 우리는 발달해. 누리끼리한 색은 어떤 색입니까? 누리끼리한 색은 어떻게? 노란색이.
그래서 탁하다라는 거 어떤 색까지인지 모르지만 약간 좀 더럽게 느껴지는 노란색. 다 알잖아요. 또 하나가 정서적 유사성에 의해서 됐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새빨간 거짓말이란 말 들어봤어요? 여기 없으니까. 새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은 뭘까요? 원래 6.25 때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면 북쪽에서 이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와가지고 빨간 완장을 찬 사람들이 와서 야, 너 땅 없지? 저 잘 사는 놈 다 엎어가지고 말이야. 저 땅 너네 다 줄게.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처음에 좋아 안 좋아? 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안 지켜져 약속이. 그러니까 빨간 완장만 차고 오는 사람들이 말만 하면 뭐가 되는 거야? 거짓말. 거짓말만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야? 아, 새빨간 놈들 거짓말이야. 이렇게 시작한 게 아, 이 새빨간 것들 거짓말. 새빨간 것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빨간 거짓말은 관용적 표현이 된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이쪽부터 봅시다. 그는 눈초리에 퍼렇게 독은 무슨 색이에요? 까만색이 독이에요? 시퍼렇게 도끼가 뿜어져 나왔다라는 눈초리에서 시퍼렇게 도끼가 뿜어져 나왔다는 거고요. 새까만 여러분 까만색이면 밖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죠. 근데 후배가 얼만큼 너무 멀어서 보이지 않는 후배, 새까만 후배. 그러면 하얗게 밤을 지새웠다도 똑같은 겁니다. 하얀색이면은 까만 거 반대죠. 그 밤을 지새웠으니까 뭐가 된 겁니까? 아침이 됐다는 뜻이고요. 차가운 시선. 아니 그럼 차가운 시선이 있으면 여름에 영희 사귀면 되겠네. 영희야 나 오늘 더워. 쫙 어우 시원해 막 이러고. 이 차가운 시선이라는 건 뭡니까? 딱 째려봤는데 레이저가 촥촥촥 뿜어져 나왔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때 일본의 붉은은 어떤 뜻이에요? 진짜 그냥 빨간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뭐가 없는 겁니까? 감각어는 정서적 유사성이 없는 거예요. 차가운 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약간 좀 싸한 느낌. 그러니까 영희가 지금 기분이 어떻게? 싸하게 봤다는 얘기고 후배인데 어떤 거죠? 정서적으로 저 멀리 있어서 나랑은 뭐 한 40기수 차이 나는 후배. 시퍼렇게 도끼가 뿜어져 나오는 거. 어우. 됐죠? 그래서 붉은은 사전적 용어입니다. 넘어가시고요. 문제 17번입니다. 외국에서 차용된 어휘가 아닌 겁니다. 이런 설마 이 문제를 틀리진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죠? 미르, 용이죠. 용. 용이 뭐죠? 한자어입니다. 미르가 순 우리 그리 가끔 보다 보면 뭐 미르라고 쓰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 됐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18번 문제로 넘어가셔서 다음 밑줄친 표현을 순화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문제도 좀 보셔야 돼요. 순화한 내용. 자, 보시면 답부터 확인해 봅시다. 왜 틀렸을까요? 생방송을 뭘로 바꿔야 되는 겁니까? 현장 방송으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거 있어요. 뉴스에도 보면 가끔 이게 직업병이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자,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지금은 생방송 중입니다. 그러면 둘 다를 쓰지 말든가 하나만 쓰든가 하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생방송 중에. 네, 사실은 우리는 생방송에 너무 익숙해졌죠. 그 다음에 척사대회는 윷놀이고요. 은닉하다는 숨기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양생은 굳히는 거. 가처분이란 말 많이 쓰고 있는데 고쳐서 무슨 처분? 임시처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임시처분보다는 가처분이란 말에 익숙할 거고요. 아마 숨기다보다는 은닉하다 이런 말에 좀 많이 익숙할 거예요. 오랫동안 쓰여와서 그렇습니다. 됐나요? 넘기셔서 19번으로 갑니다. 나 하나만 눌렀는데 왜 답이 나올까? 왜 답이 그렇게 네가 급하니? 자, 법률 용어를 순화한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목리자가 뭡니까? 목리자. 목리자는요. 무슨 이자? 이익이자. 이익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어두운 자가 아니고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목리자는 이익을 얻는 사람 또는 덕을 보는 사람을 목리자라고 하고요. 뭐라고 읽을까요? 이거 읽을 수 있어야지. 은비. 세 번째는요. 혜택. 그 다음에는. 왜 이거 지금 하냐면 예전에는 여기다가 뭘 줘요?
한글로 써줘서 편하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 맞췄는데 혜택 국어 위기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꾸준히 보셔야 돼요. 한자도. 그래서 혜택 아는 게 어디야. 국어 순화의 사례를 잘못 제시한 겁니다. 20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잘못 제시한 것. 오늘 아침 이딴 접촉사고로 차가 많이 밀렸다. 1번이죠. 왜일까요? 자, 볼까요? 기본형을 밝혀야 됩니다. 이딴의 기본형이 뭘까요? 기본형이 뭡니까? 잇달답니다. 그러면 이딴, 잇따르다, 잇따른 등의 뭐가 되는 거죠? 활용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딴이란 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뒤에서 여러분들 나중에 활용할 때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할 겁니다. 탈락용언, 불규칙용언 하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때 자세히 좀 할 겁니다. 그는 화가 난 상태에서 센스 눈치 있게. 센스는 눈치 많죠, 분명히. 근데 여러분 센스 써요, 눈치 써요? 왜 써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사대주의적인 나라라는 게 뭐냐면 영어를 쓰면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말을 쓰면 그래서 방송도 보면은 눈치껏 해야 센스 굳이 안 써도 되지 않나요? 발음이 편해서 난 얘가 편한데 눈치가 뭐가 니은 모음 뭐가 다른 건데 받침이 많아? 그것도 아니잖아.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잘난 척 해서 그래요. 한강 고수부지 예전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고수부지였습니다. 한강 고수부지 우리도 대학 때 고수부지 가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뀌었죠. 둔치로. 고수부지는 일본식 표현입니다. 아마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고수부지 하면 다 아셔요. 고수부지 세대는 아니잖아요.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둔치였죠. 아니면 시민공원. 시민공원에 익숙했으면 세대 차이 나네. 세대 막 때리고 시작할까? 그럼 세대 차이 날려나? 자, 그는 우리 회사의 지분 몫이죠, 분명히. 됐나요? 됐습니다. 자, 21번 문제로 넘어가셔서 21번 해당하는 언어의 기능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나오네요. 자, 정보, 칭교, 명령, 관어, 미학적 기능 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기능은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수행한다. 그러면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에 대하여 이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발생한다. 여기 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것을 나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 한 그것은 나무로서의 행세를 못한다. 여기까지 읽어도 잘 모르겠어. 인류의 지식이라는 것은 인류가 깨달아 알게 되는 모든 대상에 대하여 이름을 붙이는 작업에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말해둬줬다. 어떤 사물이건 거기에 이름이 붙으면 그 사물의 개념이 형성된다. 이거죠. 이름이 붙으면 사물의 개념이 형성된다. 다시 말해 돌리시고요. 사물의 의미가 뭐가 된다? 확정된다. 그러므로 또 돌리시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는 모두가 사물을 대상화하여 그것에 뭐를 한다? 의미를 부여한다. 그 의미를 부여해서 이게 뭐라고 뭐합니까? 이게 나무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얘는 나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답은 정보적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적 기능을 돌려 말하면 정보적 기능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정보적 기능은 뭐 하는 겁니까? 정보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름을 붙여서 이게 나무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걸 모르더라도 칭교, 명령, 미학, 관어 아닌 건 분명히 알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넘기시고요. 여기서는 제가 왜 이걸 줬냐면 언어의 기능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표현적 기능의 핵심은 뭡니까? 말하는 사람의 판단, 감정 이것들을 또는 개념, 태도가 중시된다라는 것. 정보 전달의 기능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언어의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준다라는 것. 상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의 기본적 기능이죠. 그래서 그게 나무라고 돼야만이 나도 나무라고 하고 너도 나무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지령적 기능, 명령, 감화, 환정적 기능. 가장 중요한 건 행동에 옮기도록 하는 것. 이거는 뭐가 있습니까? 직접적 지령과 간접적 지령이 있다라는 것. 되셨죠? 친교적은 다른 말로 사교고 무엇을 위해서? 유대관계 유지를 위한 것. 또 상호 의사소통 내용보다는 발화행위 자체가 너 이거 먹을래? 먹겠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이거 너에 대한 애정 표현이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표출적 기능.
뭐가 없습니까? 특별한 의도나 목적 없이 무의식적인 거. 관어적 기능은 사전 설명, 미적 기능과 정보 보존의 기능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짠짠짠짠. 2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적당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다음 글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적당하지 않은 것. 경포대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는 서로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 모래들은 서로 얼마나 다른가? 모래의 이름을 지어진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서로 같다고 생각하여 살아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포대 해수욕장의 모래는 서로 같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거나 더 정직하게 말하면 그런 것에 대해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해야 될 것이다. 자, 우리는 이렇게 사물에 대해서 우리의 분별 개념을 적용할 때만 서로 다름을 느낀다. 무슨 기능일까요? 몇 번? 그렇죠. 4번이 되는 거죠. 잘하셨습니다. 왜? 우리말에는 영어의 그린과 블루 모두를 푸르다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우리는 잔디밭의 색깔과 하늘의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됐죠? 뭐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무슨 기능을 말하는 거죠?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구분은 할 수 있지만 그냥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잘못 바꾼 것. 이게 또 굉장히 짧은 문제인데 짜증이 난다는 얘기예요. 뭘까요? 가가호는 집집마다 맞죠. 하자는 흠, 시비는 자잘못, 파행은 순조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파행은 뭐가 된 겁니까?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죠. 많이 들었을 거야 아마. 특히 어디서 많이 듣습니까? 저쪽 여의도 사람들끼리 많이 할 때 저거 많이 쓰죠. 이 여의도만 가면 사람들이 이상해지나 봐요. 혹시 나중에 남자친구 사귀더라도 여의도 사람 사귀지 마세요. 터가 안 좋아.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여의도 사람 싫어하니까 그냥 개인적인 겁니다. 24번. 저 여의도 좋아해요. 이렇게 마무리해 줘야 돼. 24번. 한자어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 한번 해보세요. 법에 저촉되다, 법에 걸리다는 말 맞죠? 식별이 용이하다는 눈에 선하다는 게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죠. 뭐가 되는 겁니까? 뭔가를 구별하는 거죠. 식별이니까. 촉수언금. 제가 어렸을 때는 문화재 앞에다가 촉수언금이라고 한자로 많이 써줬어요. 그래서 어릴 때 이게 무슨 말이지? 또 친절하게 촉수언금하고 괄호 쳐놓고 촉수언금 아나? 뭔 말인지? 근데 이제는 저런 말 안 쓰죠. 전부 손대지 마시오, 들어가지 마시오 다 이렇게 써져 있죠. 요즘에는. 됐죠? 작물을 은닉하다. 범죄 행위로 부당하게 취득한 남의 물건을 숨기다. 맞습니다. 넘기시고요. 밑줄 친 외국어에 대한 국어 순화가 바르게 표현되지 않은 겁니다. 자, 여러분 몇 번? 3번. 비전, 전망, 시뮬레이션, 모의 실험, 마스터 플랜은 세부 계획 뭔데요? 그렇죠. 마스터 플랜이란 건 결국 뭐가 되는 거? 종합 계획 정도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말 이거 중요하죠. 뭡니까? 도덕적 의무를 얘기하는 건데 정말 좀 있는 사람들이 이거 좀 지켜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없습니다. 다 자기들만. 뭐라고 얘기하지 말아야지. 또 이러면 또 정치색이 어쩌죠. 전 정치색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저 별로 종교색도 없고 정치색도 없는 사람이다. 단 사회 돌아가는 걸 보고 이게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거지. 갑시다. 26번. 다음 밑줄 친 예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여기 밑줄이 좀 빠져 있는데 생각은 큰 그릇이고 말은 생각 속에 들어가는 작은 그릇이어서 생각에는 말 위에도 다른 것이 더 있답니다. 그럼 뭐가 들어간 겁니까? 생각과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크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3번이 정답인데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언어와 사고 중에 뭐가 우선이냐? 근데 언어가 우선이에요? 사고가 우선이에요? 요즘은 둘 다입니다. 그쵸?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는 3번이 되는 거죠. 왜? 1번은 뭐에 대한 겁니까? 사과는 언제부터 사과라고 부르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는 건 기호성입니다. 사과라는 기호를 붙였으니까. 근데 잘못하면 이거를 자의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의성이 되려면 사과, 애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동일한 사물을 두고 영국에서는 트리, 한국에서는 나무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자의성이 되는 거죠. 같은 의미를 가지지만 그 나라에 따라서 발음을 달리하고 있으니까. 내가 받은 감동은 말로 생각은 있지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것. 언어와 사고의 관계. 얘는요.
분절성. 그럼 나머지는 전부 뭐가 되는 거고요? 언어 일반성이 되는 거고 얘만 언어와 사고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범주를 또 설정해 보니 3번만 범주가 다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27번. 다음은 국어 순화 입장에서 고쳐 쓴 것이다. 바르게 고쳐 썼다고 볼 수 없는 것 그랬습니다. 1번. 김 과장은 구자는 뭘로? 계자로 바꿔 쓰는 거 맞고요. 포스트잇은 붙임 쪽지 맞죠? 생방송은 뭐로? 직접 방송 아니고요. 현장 방송이라고 고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악덕 매점 행위를 뭐라고 되는 거죠? 사재기 행위. 그 다음에 여기에는 곤색 가방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감색 가방. 아마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곤색곤색이라고 합니다. 일본식이기 때문이죠. 됐죠? 자, 28번 문제 넘어갑니다. 다음 장이네요. 공서문의 표현을 쉽고 빠르게 고쳐 쓴 것으로 옳지 않은 것. 소정기일 내에 정한 날짜에 맞고요. 익년도 다음에 맞고요. 재입차례 부하고 붙이고인가요? 아니죠. 뭐가 되는 겁니까? 부하고. 붙이다는 여러분 보세요. 붙이다와 붙이다의 개념을 알고 있냐예요. 그러면 얘는 맞지 않나요? 나중에 뒤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만 따로 있으니까 하겠지만 붙이다는 뭐가 되는 겁니까? 침을 발라서 딱 달라붙게 하는 거죠. 근데 붙이다는 어디로? 보내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찰은 딱 달라붙게 하는 게 아니라 붙이는 거죠. 뭔가를 할 수 있게. 그래서 붙이다가 되는 겁니다. 국유재산 관리 보관을 해태하다, 게을리하다. 아까 해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뭘까요? 다 외래어입니다. 외래어의 갈래, 특성, 변화, 개념 중에 뭘까요? 변화. 외래어는 원래 언어에서 가졌던 모습을 잃어버리고 새 언어에 동화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외래어의 동화 양상을 음운 형태, 의미적 측면에서 살펴보자. 어떻게 살펴보자요? 음운 형태, 의미적 측면에서 살펴보자 그랬어요. 특성이 되는 거죠. 몇 개? 세 가지로 나눠서. 만약에 특성이 없으면 외래어의 뭐가 되는 겁니까? 분석 정도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특성을 누구의 특성? 음운, 형태, 의미의 특성을 얘기하겠죠. 정답은 몇 번이 된다 그래서? 아이고. 2번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2쪽부터 28쪽까지 문제를 다 풀었고요. 그러면 잠시만 쉬었다가 규범 문법에 대한 실전 다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갑시다.